퓨어 클래스가 어떤 컨텐츠였냐면 그 각 나라가 갖고 있는 복지 같은 것들을 이제 자세히 소개를 해서 우리나라에는 없고 다른 나라에는 좀 새롭고 그 첫 번째 나라가 스웨덴이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보육원이라는 시설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국가는 이제 프랑스인데요. 이제 프랑스에서는 온천 치료가 의료보험에 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휴가 겸 치료를 받으러 이제 온천을 많이 떠난다고 해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건 저런 국가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음으로 핀란드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취준생에게 유급 휴가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취준생에 대한 보장 제도가 많이 없지 않나요? 제가 취준생이었을 때도 뭘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로 대학교 자체가 무상 교육이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아예 없이 시작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예 출발점이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이제 본가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집을 떠나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집안이 어렵거나 한 사람들은 계속 알바 같은 걸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핀란드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학업 보조금으로 한국 돈으로 약 34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게다가 이제 저희한테는 조금 생소한데 그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자녀가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자녀가 있는 학생이라면 한국 돈으로 47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제가 계속 근로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만 인증을 하면 정부에서 꾸준히 매달 95만 원 정도를 더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노동시장 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노동시장 보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뭐 임신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핀란드에서는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도 지원금을 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유급 휴가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지원금을 계속 주는 거죠. 취준생을 위한 보장 제도가 좀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본받아야 할 점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취준생이나 임산부 부부를 대하는 태도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벨기에인데요. 벨기에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이제 보장이 되는 국가인데 좀 특이하게 본인의 집에서 가까운 의사가 주치의가 되어서 그 주치의한테 치료를 받는 주치의 제도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뭐 좀 더 과잉 진료를 해서 돈을 더 빼가지 않을까 어떤 그런 불안이나 뭐 긴장감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똑같이 이제 의료보험 보장이 되기 때문에 돈을 다 지불을 했어도 이제 나중에 이게 페이백을 통해서 90% 정도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와 똑같은 의료보험 보장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주치의까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러웠던 건 이제 예술인 실업급여라는 게 있는데 예술인들이 이제 일이 일정하지가 않고 작업이 항상 수입이 들어오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들이 수입이 없을 때는 노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또 작업을 하는 건데 계속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기간 동안 예술 활동을 했습니다 라는 것만 인증을 하면 예술인 실업급여를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가 또 있는 거죠. 벨기에에서는. 이것도 앞서 말했던 핀란드와 비슷하게 취준생도 사실 보장을 많이 못 받는 게 맞고 우리나라에서 예술인도 사실 딱히 보장받는 게 많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왔어요, 저한테.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예술 한다고 하면 투잡이 기본이니까. 맞아요. 확실히 요즘 시대는 굉장히 직업도 다양화가 많이 됐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복지가 있다면 좀 더 사람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 13월의 월급이라고 네. 1년 동안 일을 이렇게 잘 했으니까 휴가 갈 때 쓰라면서 이제 100%의 월급을 연말에 한 번 더 지급을 해주거든요. 이거는 사실 정말 그냥 굉장히 부럽죠. 일종의 보너스, 국가가 주는 보너스 같은 거죠, 이거는. 근데 이게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사람들이 제 생각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13월의 월급도
휴가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누려도 되는 복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의 어린이 전용 기차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노키즈 존에 대한 이슈들이 최근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이런 어린이 전용한 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노키즈 존에 관련된 이슈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어떤 복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분유나 뭐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과 유모차까지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차를 타는 게 뭐 30분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뭐 몇 시간씩 타게 되면 맞아요. 아이들은 당연하게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배려를 애초부터 이제 사회적으로 해주는 거죠. 저는 노키즈 존이 이제 크게 언급이 됐던 이유가 어떤 아이들을 보호자가 제대로 제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한 피해를 온전히 다 업주가 그렇죠. 지게 만들었던 게 되게 크거든요.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지게 했다면 보호자들은 이제 알겠죠. 여기서 사고를 나면 그렇죠. 애가 다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금전적인 것까지 했다면 이렇게 노키즈 존이 확산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 시간과 민영화 제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현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주 120시간 근무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했던 게 있어요. 이제 정확히는 일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직원들 그러니까 사원 노동자들한테 자율성이 좀 있다면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 사회적으로 노동 시간을 강요하지 않는 회사가 몇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이 제도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52시간 안에서 그나마 규칙적으로 지켜지고 있었는데 120시간이라고 폭넓게 설정을 하고 좀 우리의 임의대로 하게 한다고 해도 아마 기업이 해석하는 120시간과 직원들이 해석하는 120시간이 좀 많이 다를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사실 저희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라고는 하지만 유형 근무제라고 해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쵸. 근무제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탄력 근로제나 선택 근로제 같은 경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제 주변은 거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120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아직도 과로사 같은 걸로 이제 맞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상태잖아요. 그쵸.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약간 좀 시기상조는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가 웰페어 클래스에서 많이 다뤘던 나라들을 보면 워라밸을 좀 중시한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이런 120시간 같은 경우 뭐 본인 의사든 회사 의사든 어쨌든 야근이 발생할 건데 그러면 복지 형태랑은 점점 다른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민영화에 야.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최근에 뭐 민영화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의료, 전기, 영화 다큐멘터리 시코를 보고 왔거든요. 그 의료 민영화를 먼저 진행한 대통령이 하는 말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위해서 의료 민영화를 진행한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너무 강대국이어서 더 높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의료 민영화로 인해서 탄생된 수준인가? 라는 의문이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그 손가락이 두 개가 잘린 분이 나오시는데 한 손가락 그 두 개를 다 봉합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저렴한 수술비용이 드는 손가락을 택해서 붙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내 몸이고 일단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일인데 돈 때문에 손가락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수준 높은 의료를 위해서 진행한 민영화지만 결국 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무것도 못 받고 포기를 해야 되는, 신체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의료 민영화가 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층별로 의료비 지불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소득이 높을수록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건강의료 병원비가 더 많이 지불되는 반면에 계층이 낮을수록 그런 병원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지만 약 처방에 대한 비용은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
이미 지금도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을 가는 대신 거기서 약을 먹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민영화까지 되어버린다면 이분 약값도 사실 천차만별 비싸지거나 약간 그런 우려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전기 민영화 같은 경우도 근데 그거를 민간 기업으로 돌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해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좀 더 많겠죠? 일단 전기라는 것 자체가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게 분명하고 맞아요. 그리고 에너지 개발이라고 봤을 때 이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직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늦춰져 있는 상태라서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얻는 수확이 적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집중을 할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나라의 경쟁을 좀 활성화시키고 좀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민영화라는 게 좀 부정적인 효과만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결국에는 그것이 양극화를 조금 그쵸. 더 강화하지 않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약간 다양한 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보호를 해줘야지 이게 약간 선진국이 그쵸. 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민영화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그 보호하던 사람들에 대한 손을 놓겠다는 거니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선진국인가? 라는 의문을 또 좀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까지 해서 끝이 났고요. 근데 저는 웰페어 클래스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다른 나라의 제도와 복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건 적용할 법한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진짜 배웠던 것도 많았고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렇게 출연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된 게 조회수 10 정도로 끝날 만한 얘기는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번 더 언급을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쵸. 들어서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건데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 모두에게 좀 유익하고 괜찮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바이. 안녕히 계세요.